가격과 관련해서 국채만 폭락한 게 아니라 네. 이런 본드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네. 증권 가격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게 왜 생겼냐 이거예요. 네. 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2008년도에 금융공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금융공황이 생겼는데 금융공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양적 완화한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네. 네. 양적 완화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국가의 이제 채권, 국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양적 완화를 한 거잖아요. 달러를 찍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뭐냐면 아니 그 양적 완화 발행해갖고 이제 은행들 지원을 해줘. 그 뭐 국민 세금으로 재벌들 그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뭐 월가점량되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나라 세금을 쓰기에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예,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짠 거예요. 어. 그래갖고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코코본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자를 많이 줄게요. 그러니까 많이 사세요. 대신에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날릴 수도 있어.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많이 줄게요. 요걸 이제 개발해갖고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한 거예요. 얘들이 나쁜 짓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바젤 3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AT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런 어떤 그 저기 국제결제은행에서 보잖아. 이거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유동성의 위기를 넘긴 거죠. 자금난을 해결한 거예요. 쉽게 하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미봉책으로라도 봉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거다. 네, 코코본드라는 걸 이제 새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친 거네. 그렇죠.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뭐예요? 투자자들 꼬셔가지고 이거 뭐 다단계 비슷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들 꼬셔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 뭐냐면 이게 자본으로 잡혀요. 아까 이제 이게 채권이자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적 성격이 있으니까 회계장부에는 자본으로 잡히니까 자기 자본이 높아지는 거죠. 막 같이 견실해 보이는. 근데 사실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금융기관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요. 그럼 코코본드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국채 위기? 그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건 뭐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아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그다음 이제 뭐 CS 크레딧이나 이런 이제 은행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생겼냐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고금리 스트레스 때문에. 고금리 스트레스. 그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자금으로 예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금자들이 예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그럼 이건 은행의 입장에서 빚이죠. 그렇죠. 예금자들한테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예요? 그때 이자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해줘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장기 대출. 그러니까 단기 예금들을 받아서 낮은 이자 주고 장기 대출을 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갖고 이제 그 장단기 이게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자기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출만으로 부족하니까 뭐냐 또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를 할 때 보통 뭘 하냐 할 때 미국의 구채를 샀다. 또는 이제 모기지라고 해서 MBS.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국가가 보증하는 그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그 지방채가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류의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이 성격의 유가증권을 산 거예요. 그걸 모기지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기지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걸 이제 그 오랜 기간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자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장기 국채, 장기 모기지. 그럼 이제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래갖고 이제 이윤을 남겨서 이제 은행을 운영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국채 금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국채 금리. 금리?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뭐예요? 이걸 팔아서 만약에 이제 예금 인출 사태를 주게 된다. 그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금리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은행들이 견디지 못했다. 금융권이 고금리 스트레스에 이제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은행들. 달러 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달러 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그 고금리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저금리였잖아요. 저금리죠. 저금리였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 싼 이자로 거의 뭐 이자 안 내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돈 막 푼 거예요. 꽁으로 빌려서. 꼭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자금 유동성이나 펀드가 들어오고 이걸 또 그때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그 규모가 막 성장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국채를 사고 거기서 이제 막 좋았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그 시절. 예,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 국채 금리가 한 4% 정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뭐예요?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이 자산에 손실이 온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갑자기 현금 인출 사태가 있을 때는 이제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 손해 보고도 이런 이제 광범위하게 노출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금리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한 약한 고리서부터 은행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터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또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금리 못 내리죠.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또 폭발하니까. 그렇죠. 못 내리죠. 뭐 너무 심각해서 금리를 이상한 건데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올리면 또 이렇게 금융권이 무너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제 뭐됐다? 이제 우리말로. 그렇죠. 아 그래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막판에 몰리게 된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게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금리를 이제 그 올리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냐?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손실 규모가 6,2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821억 1조 정도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 손실인 거죠. 잠재 손실로. 그러니까 이게 821조가 미국 은행들이 손실이야? 잠재적으로? 이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빠지냐면 12%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국채가 이제 손실이 쭉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국채를 안 들고 있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갖고 있죠. 적은 은행에서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하나씩 이제 터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왜 저기 국채 가격이나 수익률이 떨어질까요? 그건 전문가니까 좀 모르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알기 쉽게.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제 채권 금리, 채권을 가지고 계셔. 내가 10년 만기짜리 채권이 있다. 채권을 샀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채권 금리가 5%야. 5%. 금리가 5%예요. 그럼 내가 주는 거예요? 그쪽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쪽에서 주는 거죠. 나한테 5%씩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채권을 샀으면 회사에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 후에 내가 10,000원을 받는다고 치잖아. 10,0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그 이자가 5%야. 그럼 나는 지금 채권 얼마에 살 수 있어요? 9,500원. 9,500원?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가 10,000원짜리를 받아. 10,000원짜리를 그 10,000원짜리 10,000원을 받기 위한 채권이야, 10년 후에. 근데 9,500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5% 준다. 5%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얼마에 사냐고. 9,500원에 사면 이제 5% 이자 500원 붙어서 10년 후에는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조금 버는 거네. 그래서 이제 5% 이자 해서 이제 채권 이자를 해서 내가 이제 이걸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그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카드깡 비슷한 거죠. 일종의 카드깡이에요. 머리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정부 연준에서 금리를 7%를 올렸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채권을 살까요? 은행으로 가서 저금을 할까요? 저금하겠네. 저금을 하죠. 그럼 채권을 못 팔잖아.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 거죠. 그럼 이제 채권을 제가 팔아야 돼. 그러면은 지금 9,500원에 팔았는데 9,000원에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 5,000원. 5,000원. 합쳐줘. 9,000원에 팔았다 쳐요. 그럼 그 이자가 얼마예요? 10%잖아요. 떼었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자가 5%에서 이제 저기 금리가 7%를 올렸으면은 이제 더 줄지 내가 이제 이자를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10%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채권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자본주의 너무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이 채권이 복잡해요. 네, 수학부터는 너무 싫어.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만약에 미국이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면 근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달러를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달러를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이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달러를 찍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도 뭐 수단과 방법 중에 두 가지 수단이 아까도 얘기했죠. 군대하고 군사하고 달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러를 막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소장님이 은행자냐. 은행자냐. 아까처럼 예금자한테 예금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집을 준비금 다 빼놓고 5% 8% 뭐 있잖아요. 저기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출을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투자를 할까? 그래서 자산 투자를 하거나 뭐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가 있어. 그리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겠죠. 사죠? 매달 같으면. 왜 사요? 그거 안전하다. 안전자산이니까. 안전하다. 딴 나라는 안 갚아서 미국은 갚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형은행이든 소형이든 5천 개의 은행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55%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55%를 샀단 말이에요. 국채와 보기직을 MBS를. 그러니까 완전 올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엔 당연했던 거죠. 당연하게 사죠.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이제 그 미국 국채를 이제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마음껏 팔고 국채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불신이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 국채 달러에 대한 불신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회복이 이제 안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신이 이제 가속화될 거냐 이건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사는 놈이 없는 거. 거의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러시아도 많이 팔았고 중국도 엄청 팔았고 국채를 막 미국 국채 파는 게 지금 유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뭐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국채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국채 찍은 걸 저기 연준에서 사가지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찍었어. 그럼 그 전에는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줬어요?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제일 많이 사준 나라가 어딜까요? 제일 많이 샀는데.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어디예요? 모르죠. 중국. 그래 중국. 많이 샀죠. 어마어마하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중국이 무역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싼 사람 갖다 주고 돈도 넣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국채가 있는 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죠. 그것이 거의 뭐 1조 뭐 100억 달러 이 정도. 근데 2022년에서 작년 1년, 21년에서 22년 작년 1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줄여봤어요. 이거 지금 1조가 2천억으로 줄었다. 아니 2천억으로 준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21년도 말에 1조 402억 달러. 1조 400. 2억 달러. 요것이 작년 말에 8,670억 달러. 그래서 1,700억 달러가 줄었다.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사주잖아요. 아니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 사고 이렇게 팔고.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걸 대신 사준 나라가 있어. 거기가 어딜까요? 한국? 자펜. 일본. 일본이 사줘. 일본이. 그 중국이 안 사서 가져가죠. 우리가 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 막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도 갖다 팔아. 일본도 뭐 사봐야 저희 이익될 게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 강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버려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금리를 못 올리냐? 빚이 이제 260%인데 나라 빚이 금리 1% 올리면 뭐 일본은 재정이 파탄나요. 재정 파탄난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려. 근데 N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N이 폭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4.8% 올랐어.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환율을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 중국 대신 미국 국채를 사줬던 걸 뭐예요? 이걸 팔면서 팔기 시작했다. 이제 N을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N이 떨어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뭐예요? 국채를 파는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 누가 사줍니까? 그럼 이제 미국밖에 없죠. 미국이 어떻게 사요? 자기네 걸.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재무부에서 발행한 트레저리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 국채를 이제 연준이 사주는 거잖아요. 연준이 사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 할 때는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이렇게 국채를 이제 뭐예요? 사줬어요. 그게 양적 완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이제 채권을 사갖고 달러를 찍어서 이제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까? 양적 긴축을 해야 됩니까? 긴축해야죠.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8조 5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요? 국채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자기는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도 팔아, 일본도 팔아, 미국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자기도 팔아야 될 상황이고. 그럼 이 국채가 살 놈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우리 조금 이제 조금 윤석열이 사주면 되겠네. 그럼 감당이나 되겠어요? 경제 규모가 너무 작죠. 그렇죠. 세게 안 되죠. 자 이렇다면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한 것은 자산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라고 말이죠. 그죠? 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자기네들 양적 완화 도와준 게 중국이잖아요. 국채 사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봉쇄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제 그 지금 그 반도체라든가 전략산업 이제 요것을 이제 두들겨 잡지 못하면 그 레이달리오나 그 일본 노무라 증권 이런 데 모든 연구소 이런 데가 2028년 길면 2035년 1, 2등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것부터 틀어막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일단 이제 그것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들이 단세포군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런 걸 생각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면 지금 뭐 미국이 뭐 이렇게 하긴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겠죠. 자 근데 하는지 보면 하여튼 한심한데 그거는 뭐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국채가 막 이제 똥값이 되는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약간 이제 독특한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미국 국채 위기가 이제 달러 시스템의 위기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세계 경제에 대해 주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주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가 막 자꾸 이렇게 툭툭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내려야 되는 상황?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잖아요. 왜냐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려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툭툭 터지면 이게 이제 금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를 못 잡죠? 못 잡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는 근데 이렇게 약간 그 현재 이미 5% 정도니까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는 못 잡아. 근데 고금리 상태야. 그럼 다가오면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렇죠. 경기 침체. 그때 말씀하셨던 뭐 합쳐진 거 뭐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침체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미국 국채 위기가 겹치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금융 위기가 이제 복합이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까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삼중 복합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이 금융위기의 이 스트레스나 강도 정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고강도로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이제 복합적 양상, 스태그플레이션 더하기 금융위기 이런 게 복합적 양상이 오는 거죠. 요것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점점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시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근데 한국에는 이제 독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물가가 우리도 오르고 있죠? 저 계속 오르죠.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침체예요, 똑같이. 그렇죠. 세계적으로 다 침체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 무역 적자. 무역 적자. 우리는 주고 나서나 무역을 해서 한데 맞아요. 무역 적자가 이제 구조화되고 있죠. 지금 심각하죠. 예. 작년에 이제 477억 정도 갖고 벌써 이제 그 1월달, 2월달, 3월달 합치면 작년 그 무역 적자 절반 초과. 근데 이것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구조화된다. 이게 완전 그럼 계속 이제 무역 적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나라가 개털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무역 적자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가게 되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경기 침체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예요. 네. 환율이. 왜 불안정합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우전형 경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른 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유독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IMF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평가했다는 보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보니까 이제 한국이 경제가 이제 그 무역 적자에다가 내수 막 가계 부채 부동산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춰 잡은 거란 말이에요. 낮춰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1,400원 갔다가 그래 좀 안정이 됐대 1,200원 갔다가 또 갑자기 막 1,300원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요동치는 이런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율 불안 이 문제. 그러니까 그럼 무역 적자는 구조화돼. 그다음에 환율은 더 심각하게 불안해. 거기다가 이제 숨겨 있는 폭탄 하나. 이제 가계부채. 이게 이제 슬슬 오고 있잖아요. 현재 이제 그 부동산 PF 만기 연장을 한 바퀴 싹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단기 이걸 연장하는데 이게 연장이 이제 6월달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분양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잠복 요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구조와 연결되면서 상당히 이제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는 우려를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얘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